그 시계 저희 아빠 거랑 똑같아요. 낯선 청년의 순수한 한마디에 지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국밥집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지은의 시계는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죠.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김지은 회장은 검은색 벤틀리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은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도 지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목의 시계를 무심히 만질 뿐이었죠. 그 시계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말에 운전기사가 당황했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는 괜찮아요. 잠시만요. 차가 멈추자 지은은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왔지만 지은은 이미 몇 걸음을 앞서 걸어가고 있었죠. 빗물이 그녀의 명품 정장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던 지은은 원래 곧바로 본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회의실과 서류 더미, 그리고 끝없는 결제 서류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죠. 거리를 걷다가 문득 한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돼지국밥. 서울 한복판에서는 흔치 않은 메뉴였죠. 지은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왜일까요? 그저 평범한 국밥집 간판일 뿐인데.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최근 해외 출장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국밥집 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 왜인지 그리워 보였습니다. 결국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그 사이에서 명품 정장을 입은 지은의 모습은 확실히 이질적이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바라봤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맑은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었죠. 국밥집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준호는 지은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죠. 비서가 황급히 따라 들어왔지만 지은은 손짓으로 밖에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뭐 드실까요? 저희 집은 돼지국밥이 제일 유명한데 처음이시면 특국밥 추천드려요. 준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메뉴판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특국밥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대기는 직접 넣으실 거죠, 김치랑. 깍두기는 셀프바에 있고요. 준호가 주문을 메모하려다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은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가 눈에 들어온 거였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손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죠.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손님 시계 말인데요. 준호는 여전히 지은의 시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소매로 시계를 가렸죠. 시계가 왜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 시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시계랑 똑같아요. 순간 지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죠. 그래요. 비슷한 시계가 많죠,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똑같아요. 특히 그 다이얼 색상, 저 독특한 빛깔 말이에요. 준호는 시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저 색상 정말 특이하잖아요. 은은한 청록색인데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라색으로도 보이고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색이에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이 맞았어요. 이 시계의 다이얼은 특별 주문으로 만든 것이었죠. 일반적인 시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색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고이 모셔두고 계시거든요.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평소엔 절대 안 차시는데 가끔 꺼내서 보시곤 해요. 닦고 또 닦으시면서요. 준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만져보려고 했다가 엄청 혼났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이 시계는 아버지에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더 궁금했는데 정말 똑같은 시계를 차고 계신 분을 만나다니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성함이 지은이 묻기 시작했지만 바로 그때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야, 주문 밀렸어. 빨리 와. 아, 네. 지금 가요. 준호가 황급히 대답하고는 지은을 향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국밥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준호가 서둘러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죠. 지은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얼이었죠. 잠시 후 준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에 놓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준호가 다시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습니다. 지은은 뜨거운 국밥을 바라봤지만 도저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죠.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국밥집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준호는 바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있었죠. 가끔 지은 쪽을 힐끔 쳐다보기도 했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은 결국 국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벌써 가시는 거예요? 국밥이 입에 안 맞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은은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죠.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부산 돼지국밥. 그 평범한 간판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청년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시계라고.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죠.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본사 회의실로 돌아온 지은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7층 회의실, 그곳에서 중요한 인수합병 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고 있었죠. 회장님, 다음 분기 예상 수익률은 임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지은의 시선은 자꾸만 손목의 시계로 향했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묘하게 섞인 다이얼. 그 색깔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회장님, 임원의 부름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은의 말에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김지은 회장이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살폈습니다. 보고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지은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청년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고이 모셔두고 계시거든요. 가끔 꺼내서 보시곤 해요. 닦고 또 닦으시면서요.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오랜 시간 동안 빼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이 시계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요. 회장님 계약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다가 잉크가 번져 버렸습니다. 아, 지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지은은 급히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는 내일 이어 하겠습니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회의 종료 선언에 임원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은의 뒷모습이 왠지 지쳐 보였거든요. 집무실로 돌아온 지은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조명 아래 시계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이 각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신비로웠죠. 지은은 시계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지은이 황급히 시계를 다시 차고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내일 일정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신가요? 오늘 평소와 다르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지은이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비서실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그래야겠네요. 지은의 대답에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야근이 일상인 지은이 일찍 퇴근한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밤 9시 지은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따랐죠. 호박색 액체가 잔에 담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지은은 시계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어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요. 지은은 천천히 시계 뒷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죠.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였죠.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가 있으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점심에 어디 다녀오신 곳이 있으신가요? 운전기사가 회장님께서 혼자 어디론가 가셨다고.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밥집 그곳에서 만난 청년. 그리고 시계에 그냥 잠시 산책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전율이 느껴졌죠.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그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똑같은 시계를 가진 그 사람도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지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면 나오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의 4층. 계단을 오르며 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특이한 시계를 차고 있던 여자 손님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 이승민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택시 운전을 마치고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왔구나. 손 씻고 밥 다 됐다. 승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다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깊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작은 거실 한쪽 벽에는 준호의 졸업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 옆으로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모두 30년은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준호가 손을 씻고 나와 물었습니다. 승민이 된장찌개를 떠놓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더라. 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탁이었죠. 가끔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무심히 말을 꺼냈어요. 아빠, 오늘 국밥집에 특이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 뭐가 특이했는데 승민은 별다른 관심 없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씹으며 말을 이었죠. 아빠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계셨어요. 진짜 똑같았어요. 순간 승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래, 비슷한 시계가 많잖아.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똑같았다니까요. 그 특이한 다이얼 색깔까지도요. 청록색인데 보라색으로도 변하는 거 있잖아요. 승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죠. 그 손님도 되게 놀라셨어요. 제가 아빠 시계랑 똑같다고 하니까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승민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그 손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50대쯤 되신 여자분이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분 같았어요. 명품 정장 입으시고 뭔가 회사 높은 분 같은 느낌. 승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물조차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준호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승민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녁을 마친 승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민은 방문을 닫고 장롱 앞에 섰습니다. 맨 위 칸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천에 쌓인 시계가 나왔어요. 승민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얼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죠. 시계 뒷면을 보니 희미한 각인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느껴졌어요. 승민은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똑똑. 아빠 들어가도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 승민이 황급히 시계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죠.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승민의 눈가가 붉은 것을 보고 놀랐죠. 아빠 울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승민이 손으로 눈을 비비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앉았죠. 아빠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택시 운전도 힘드신데. 괜찮아. 네가 대학교 다니는데 아빠가 이 정도는 해야지. 승민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작게 웃었죠. 저도 이제 곧 졸업하고 취직하면 아빠 편하게 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승민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준호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빠 그 시계 진짜 소중한 거죠. 항상 꺼내서 닦고 또 닦으시잖아요. 승민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죠. 저 어렸을 때 한번 만지려고 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때 아빠가 그러셨죠. 이 시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승민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래, 정말 소중한 거야. 누가 주신 거예요, 엄마? 준호의 질문에 승민이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죠.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거 맞죠? 승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를 낳고 떠났어.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 그만큼 엄마를 사랑했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승민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준호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처럼요. 그날 밤 승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죠. 시계는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지만 마치 그 존재가 방 안가득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은 다시 장롱문을 열었어요. 상자를 꺼내 시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얼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죠. 승민은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초침 소리. 똑딱 그 소리를 들으며 승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죠.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26살의 승민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그에게는 행복한 직장이었죠. 어느 날 회사 근처 서점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지은이었어요. 23세 지은은 대학생이었죠.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문학 서적 코너에서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그녀가 들고 있던 시집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윤동주 시인 좋아하시나 봐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죠. 그 눈빛의 승민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좋아해요. 특히 서시를 좋아하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를 마시러 갔죠.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 김태호 회장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처음엔 그런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승민을 만났습니다. 승민은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지은은 그런 승민에게 점점 끌렸죠. 승민 씨는 꿈이 뭐예요? 한강 둔치를 걸으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지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승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제 출판사를 차리고 싶어요.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요. 와, 멋지네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하게요. 지은의 말에 승민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은의 집안 배경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승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놨죠. 승민 씨 사실 저저 김태호 회장의 딸이에요. 승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니요. 하지만 이미 지은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회장님 딸이 아니라 지은 씨예요. 지은은 승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겼죠. 하지만 김태호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을 불러 차갑게 말했죠.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라. 아버지, 저는 승민 씨를 사랑해요. 사랑, 넌 내 딸이고 이 회사의 후계자야. 가난한 출판사 직원과는 어울리지 않아. 아버지가 정하는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죠. 김태호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다면 이 집을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좋아요. 나가겠어요. 지은은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죠. 승민은 당황했지만 지은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승민이 살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 씨. 이런 좁은 곳에서. 미안하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지은은 진심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보다 승민과 함께 있는 작은 원룸이 더 따뜻했거든요. 좁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작은 밥상에서 마주보며 밥을 먹었죠. 승민은 특히 돼지국밥을 좋아했어요. 퇴근길에 종종 포장해 왔죠. 또 국밥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물으면 승민이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못 사드려서.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싸구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고 주말엔 한강 둔치를 걸으며 김밥을 먹었죠. 어느 날 지은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성껏 포장된 상자를 승민에게 건넸죠. 뭐야? 이게 열어봐요. 승민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시계가 나왔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독특한 다이얼을 가진 시계였죠. 지은 씨,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스위스 시계 공방에 특별 주문한 거예요. 다이얼 색상도 제가 직접 골랐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이에요. 지은이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죠. 하나는 제가, 하나는 당신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을 담고 싶었어요. 승민은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계 뒷면에는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아는 약속의 말이었죠. 평생 함께해요, 우리.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2년 후 지은이 임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서 울었죠. 비록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서로에게는 이미 부부였으니까요.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요? 준호 어때요? 우주의 우 나타날 현, 우리에게 나타난 우주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승민이 지은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행복하게 웃었죠.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태호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을 시켜 지은과 승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딸이 임신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회장의 서재. 그는 비서실장 장수현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곧 출산한다고. 네 회장님, 다음 달이 예정일입니다. 김태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지은은 만삭의 몸으로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민은 출판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라 일이 많았거든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지은은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려 했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죠. 그리고 다리 사이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었어요. 안 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승민 씨, 나 피가 나요. 아기가. 전화를 받은 승민은 모든 것을 던져두고 뛰어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은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승민은 지은을 안아들고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병원으로요. 택시 기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속도를 냈습니다. 지은은 승민의 품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죠. 지은 씨 정신 차려요. 조금만 참아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지은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산모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태반, 조기, 방이 보여요.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승민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꿋꿋이 서 있었죠. 지은과 아기를 위해서요. 제발, 제발 둘 다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승민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서성거리며 기도했죠.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장수현이었죠. 김태호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승민은 그를 알아봤어요. 언젠가 지은과 함께 있을 때 멀리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장수현은 천천히 걸어와 승민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술실을 바라봤죠. 승민은 불안한 마음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장수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의사는 승민을 지나쳐 장수현에게 먼저 다가갔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비서실장님, 산모는 혼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살 것 같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장수현이 의사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승민은 불안한 마음에 그들을 따라갔죠. 복도 구석에서 장수현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승민은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지은의 아버지 김태호 회장이 무언가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잠깐만요. 승민이 소리쳤습니다. 장수현이 돌아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장수현이 승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아이는 이 집안의 혈통이 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승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장수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장수현이 돌아서려는 순간 승민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었어요. 병원 복도에 털썩 주저앉아 장수현의 바지단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씨를 사랑한 게 잘못이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장수현은 무릎 꿇은 승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제발이요.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지은 씨와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라면 사라지겠습니다. 승민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어요. 오직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아이만은,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장수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한 남자, 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장수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승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네. 지은 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이도 데려가겠습니다. 저 혼자 키우겠습니다. 평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그땐 정말로 아이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맹세합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장수현은 오랫동안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신생아실로 가십시오. 아이를 데려가되 지금 당장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나타나지 마십시오. 승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수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이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지은 양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할 겁니다. 출산 과정에서 사망했다고요. 그리고 당신도 사라진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할 겁니다. 승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에게 그런 상처를 주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승민은 신생 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준호가 보였어요. 작은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승민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준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꼭 지켜줄게. 승민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술실에는 여전히 혼수 상태인 지은이 누워 있었지만 승민은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승민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갈 곳도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일단 살아야 했어요. 아기를 위해서요. 며칠 후 지은이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아기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기네 아기는요. 장수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지은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승민을 찾았죠. 승민 씨는요? 승민 씨는 어디 있어요?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수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충격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다음 해봄, 지은은 아버지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은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빈 눈동자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방에 틀어박혀 커튼도 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딸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죠. 장수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저러네.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회장님. 김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딸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딸을 망가뜨린 것 같았거든요. 한편 승민은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고향의 먼 친척이 도와주었죠. 작은 단칸방을 얻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어르고 달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준호를 맡기고 택시를 운전했죠. 밤에는 다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돌봤습니다. 준호야, 아빠밖에 없어서 미안해. 승민은 잠든 준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승민은 시계를 꺼내 봤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얼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죠. 엄마가 준 시계야. 언젠가는 네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승민은 고개를 저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요. 준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약속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딸을 회사 일에 몰두하게 했어요. 이제 네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감정은 버려. 오직 이성으로만 판단해야 해. 지은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죠. 주말도 없었어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고통을 잇는 방법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 지은은 냉정했습니다. 실적이 떨어진 임원을 가차없이 질책했고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짜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승민은 여전히 다 택시를 운전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가 있는데 자신에게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왜요? 준호가 싫어서요. 승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엄마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준호를 낳고 아파서 하늘나라로 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죠. 그 후 지은은 이사가 되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대기업 최연소 이사였죠.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접근했지만 지은은 모두 거부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승민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밤마다 지은은 시계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위스키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계의 각인이 흐릿해질 만큼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준호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승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아빠, 저 알바 할게요. 아빠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준호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도왔어요. 어느 날 승민은 다시 시계를 꺼내 봤습니다. 시계 뒷면의 각인이 희미하게 보였죠.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지은 씨,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 당신 닮은 것 같아. 똑똑하고 따뜻해. 그 무렵 김태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은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은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차가운 인사만 남기고 지은은 돌아섰어요. 장수연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이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거든요. 승민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제가 곧 졸업하면 취직할 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빠가 조금만 더 힘낼게. 승민은 웃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 있었죠. 그리고 현재 지은은 여전히 혼자였고 승민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계를 간직하며 살았죠. 한 사람은 원망하며 한 사람은 그리워하며 지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 20분 준호가 태어난 시간이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자신이 낳았지만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 죽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꿈에 나타나는 아이. 승민도 같은 시간에 시계를 봅니다. 지은과 영원히 헤어진 시간이었죠. 아들을 안고 병원을 나선 그 시간. 30년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그날이 어제 같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고 시간이 그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죠.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도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국밥집에서의 만남을 통해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을 다녀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그 청년의 말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집에 고이 모셔두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보고서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머릿속에는 오직 그 시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재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죠. 잠시 쉬었다가 하죠. 지은의 말에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의 중에 휴식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날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비서가 가져온 커피를 마시다가 손에서 놓쳐 서류에 쏟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였는데도 지은은 멍하니 젖은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죠. 매일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벗어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어리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결국 지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죠.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취소해요. 모두. 비서는 놀랐지만 지시대로 했습니다. 지은은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지난번 그 국밥집으로 가주세요.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국밥집에 지은이 들어섰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닦고 있다가 지은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지은은 지난번과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오늘도 특국밥 드실까요? 네. 그런데 지은이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시계 얘기를 하다가 끝났잖아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은 맞은편에 앉았죠. 네, 괜찮아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지은은 손목에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 시계랑 정말 똑같아요. 그 시계 아버지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아세요? 준호가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이상. 그럼 정말 그 시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승민요. 이승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숨이 멎어있는 듯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잡으려다가 놓쳤어요. 준호가 놀라서 일어났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는 계신가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혀섰습니다. 빠르게 눈을 깜빡여 눈물을 참았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버지가 재혼은 안 하셨나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재혼 안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어요. 급히 일어섰죠.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 국밥은요. 다음에 먹을게요. 지은은 카드로 계산을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왜 저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체에 올라탄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치점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든 아니면 완전히 지워버리든 분명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녁 7시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택시 영업을 일찍 마치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승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아, 국밥집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어서요. 특이한 일, 두 사람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승민이 김치찌개를 떠며 물었죠.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아빠 그 손님 있잖아요. 아빠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계셨던. 승민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떠먹었죠. 아, 그 손님 또 오셨어. 네, 오늘 또 오셨는데요. 되게 이상하셨어요. 승민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계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빠 이름이 뭔지, 재혼은 안 하셨는지. 당. 승민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준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빠 괜찮아요. 승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님이 뭐라고 하셨니? 정확히 아빠 이름 듣고 되게 놀라셨어요. 이승민이라고 하니까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승민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빠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승민은 준호의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준호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아빠 제발 말 좀 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손님이 어떻게 생기셨니? 나이는 50대 정도. 네.
5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았어요. 되게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분이었어요. 승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이 터져 나오려 했죠. 준호야. 승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왜 그래요? 그 손님이 누구예요? 승민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들어갔죠. 승민은 장롱을 열고 맨 위 칸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시계가 나왔습니다. 그 손님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시계였죠. 아빠 이게. 승민이 시계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죠. 오래전 기억이 겹쳐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무릎 꿇고 절규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히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당황해서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어놨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뭐가 미안해요? 승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네가 만난 그 손님, 그분이 네 엄마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아니야, 살아계셔. 내가 거짓말한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내 외할아버지가 너를 없애려 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친 거야. 엄마에게는 네가 죽었다고 전해졌을 거야. 준호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야. 자신에게서 도망친 비겁한 남자라고 승민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내 엄마가 준 거야. 우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을 담고 싶다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라고 했어.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왜 아버지가 그 시계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30년 동안 혼자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네가 무사히 잘 사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였어. 준호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승민이 아들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거짓말해서.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버지의 삶이 가슴 아팠어요. 아빠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30년 가까이 혼자 사셨잖아요. 승민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시면. 승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30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승민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준호야, 이젠 네가 원한다면 엄마를 만나도 돼. 하지만 엄마가 나를 용서할지는 모르겠어.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승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 엄마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일 거야.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드러난 밤이었죠. 창 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셔서. 승민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착하게 자라줘서. 시계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어리, 불빛에 반짝였죠. 30년의 시간을 간직한 시계. 이제 그 시계가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국밥집을 다녀온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청년이 말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침이 되자 지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준호라는 청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승민, 모든 정보를 조사해 주세요. 네, 회장님,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요? 모든 것, 주민 등록 가족관계, 직업 거주지,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지시대로 했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박준호의 사진이 나왔어요. 국밥집에서 본 그 청년이 맞았죠. 생년월일을 본 지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출산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승민의 정보가 나왔죠. 1969년생, 현재 택시 기사, 독신 자녀 1명.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았습니다. 혹시 이승민 씨의 출신 대학이나 이전 직업 기록이 있나요? 비서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한때 출판사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 승민이 맞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럼 박준호의 어머니는 정보가 없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정보가 없다니. 혹시 정보를 남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를 내보낸 후 지은은 혼자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의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죠. 며칠 동안 수소문한 끝에 지은은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1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은퇴한 70대 노인이었어요. 30여 년 전 김지은이라는 산모를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나요. 응급으로 오셨던 젊은 산모. 참 안 됐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출혈이 심해서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아기는 분명 살아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나중에 보니
사망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아버지도 사라졌고요. 그때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왔었어요. 의사랑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그 후로 모든 게 이상하게 처리됐죠. 지은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겠죠. 장수현 비서실장이었을 겁니다. 지은은 장수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퇴한 후 경기도 한 요양원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지은은 곧바로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장수현을 만났어요. 80대가 된 노인이었지만 지은을 보자마자 알아봤죠. 지은 양 아니, 회장님, 수현 실장님, 제가 출산하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수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 아이는 정말 죽은 건가요? 장수현이 고개를 저저었습니다. 아니요. 살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죠. 그럼 왜? 선대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를 없애라고 하셨죠. 하지만 장수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승민 씨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은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살려준 거였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승민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승민 씨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그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장수현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지은은 고개를 젖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잖아요. 요양원을 나온 지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어요. 승민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거였죠. 그리고 준호.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몰랐던 거였습니다. 건강하고 착하게 자란 아들, 승민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요? 지은은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의 다이얼이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 시계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죠. 두 사람의 사랑도, 이별도, 그리고 다시 만날 운명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민을 찾아가야 할까요? 준호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장수현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비서에게 처음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휴가를 통보했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텅 빈 저택에 홀로 갇혀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이 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른 저녁 지은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지은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입술을 다리다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운전기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곳은 회장님의 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울의 낡은 변두리였으니까요. 네. 회장님, 이 주소가 맞으십니까? 네. 출발해요. 단호한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질 듯한 5층짜리 낡은 복도식 아파트. 지은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저 건물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회장님 기다릴까요? 네. 시동은 꺼도 좋아요.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자 부응하는 엔진음이 사라진 차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이라곤 지은 자신의 심장 소리와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동네의 소음뿐이었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고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던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지은은 미동도 없이 4층 한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곳에 그가 그리고 나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멀리서 낡은 개인 택시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반지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택시는 익숙하게 주차를 마쳤고 운전석에서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승민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또렷했습니다. 그를 본 순간 지은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승민이 건물 입구를 향해 발을 떼는 순간 지은은 거의 반사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지은이 차에서 내렸죠. 그 소리에 승민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승민의 입술이 희미하게 벌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지은은 참았던 숨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그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죠. 나예요. 승민 씨. 서로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3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평생을 품고 살아온 그녀의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 30년 내내. 왜 날 버렸어요? 그 말에 승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아이처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지은 씨 버린 게 아니라고. 승민이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버린 건 내 인생이었어. 당신하고 우리 준호, 우리 아들 살리려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라는 말. 그 말이 지은의 심장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난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렇게만 알고 평생을 당신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를 살린 게 당신이었다니. 지은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승민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어요. 지은은 승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고, 승민은 그런 지은의 등을 연신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차가운 밤, 두 사람의 멈춰 있던 시간이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 차가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죠.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젖어 있었어요. 왜 혼자였어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승민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피식하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내 마음속에 당신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난 그냥 당신이 준 이 시계랑 당신 닮은 우리 아들 얼굴 보면서 그거면 됐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은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 또한 그랬으니까요. 나는 당신 미워하는 힘으로 살았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앞만 보고 달리면 언젠가는 당신 얼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다 너무 그리워서 그랬나 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독했던 시간을 그 아팠을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죠.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승민과 재회하고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약속 장소인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곧이어 조금은 어색한 표정의 승민이 카페로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잠시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잔만 내만졌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죠. 우리 준호, 지은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엄마라고 하면 너무 놀라지 않을까요? 승민은 그런 지은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더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요? 네. 녀석도 많이 놀랐지만 지금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설레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 사람은 며칠 뒤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신기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평생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있는 한 여자. 국밥집에서 만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은은 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아들을 마주한 경이로움과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호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지은이 와락 무너지듯 다가가 그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도 그런 지은의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민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함께 감싸 안았죠. 준호가 태어난 날 이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모두 녹아내린 오직 행복만이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그 경이로운 만남 이후 세 사람은 서툴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죠. 지은의 초대로 찾아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준호와 승민은 어느 손으로 포크를 들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반대로 지은은 두 사람이 사는 낡은 아파트에 처음 방문한 날 소파에 앉은 채 꼼짝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하지만 그 어색함은 금세 따뜻한 웃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은은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말이면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평범한 가족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런 지은에게 국밥집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고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듣는 것처럼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다시 겨울 한복판 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이었죠. 세 사람은 처음 운명의 실이 이어진 그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뜨거운 김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지은과 승민의 손목에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 커플 시계가 하나씩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앞에 두고 나란히 찬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준호가 숟가락을 든 채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두 분 시계 자랑은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옆에 있잖아요. 준호의 장난스러운 한마디에 승민이 허허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지은의 얼굴에도 세상 가장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지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이었죠. 30년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날, 따뜻한 국밥의 온기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